인생에서 맞닥뜨린 황당한 마음챙김. 산책하며 커피 마시며 청소하며 깨달은 마음 처방 루헤. 나는 정말 가슴이 벅찼다. 드디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만났구나.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초콜릿을 먹으면 행복해진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나는 이 수도원에서 꼬박 하루를 지내고 나서야 드디어 행운을 만날 수 있었다.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는 초콜릿 2개를 사서 정말 맛있게 먹었다. 매일 저녁 나는 초콜릿 한 조각을 입속으로 넣으며 행복을 느꼈다. 이것은 영적인 힘을 북돋는 나만의 방식이었다. 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크레타 출판, 호르스트 리히터 지음, 김현정 옮김, 루헤의 시간입니다. 독일 국민 셰프 호르스트 리히터 씨의 괴랄한 마음 처방이라는 부제가 붙은 루헤의 시간. 오늘은 지은이 호르스트 리히터의 소개와 서문, 내가 나에게 선물하는 시간, 4장, 길을 잃지 않고 살았더니 길이 보이더라 꼭지를 낭독해 봅니다. 먼저 지은이 소개입니다. 호르스트 리히터는 독일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TV 진행자이며 스타 셰프이자 작가이다. 2011년까지 가정식 요리를 선보이는 레스토랑 올디테크를 운영했고 이 레스토랑의 명성은 가히 전설적이었다. 그는 독일 공영방송 JDF의 라퍼 리히터 맛있어를 맡아 진행하면서 재치 있는 입담과 요리 실력을 선보이며 매주 수백만 명의 시청자를 열광시켰다. 또한 JDF 프로그램인 희귀품의 현금을으로 매번 새로운 시청률 기록을 세우고 있다. 호르스트 리히터는 여러 방송 프로그램으로 주요 상을 휩쓸었고 유명세에 힘입어 2004년부터 라이브 무대에 서고 있으며 5개의 프로그램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 투어 공연을 했다. 독일 라인 출신의 쾌활한 성격의 소유자 호르스트 리히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그의 철학이 요리와 글에 투영되고 있다. 루헤의 시간, 작가의 서문, 내가 나에게 선물하는 시간. 이 책을 읽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빨리 책을 쓸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앞서 쓴 똥멍청이를 위한 시간은 없다는 정말이지 다시 읽기 부끄러울 정도로 아주 감정적인 책이라 빨리 다음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 책을 마무리할 때쯤 내 인생의 한 단락이 끝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나는 부모가 없는 사람이 되었고 더 이상 누군가의 아이도 아닌 셈이 되었죠. 통계적으로 봤을 때 나는 인생의 3분의 1을 살아온 어른인데도 이 사실은 정말 괴롭기만 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내 삶을 새롭게 정비하는 계기가 되었고 내 미래를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몇 날 며칠을 아내와 의논하고 친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으며 스스로도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내 인생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까? 내가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물론 이러한 질문들은 며칠 사이에 급하게 생각한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럴 때가 되었을 뿐이지요. 어느 순간 갑자기 물러남과 고요함이라는 주제가 내게 중요해졌고 나는 언젠가 한번 입을 다물고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싶다는 큰 욕구를 날이 갈수록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이 책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읽게 될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결과를 미리 머릿속에 그리거나 신중하게 따져보곤 하지요. 하지만 일단 노의 방향을 바꾸거나 밧줄을 끊거나 발을 내디뎌야 내 미래를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계획대로 혹은 계산된 대로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지요. 인생이 그토록 흥미진진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인생은 여러분이 완전히 다른 계획을 세우는 동안에도 일어납니다. 비틀즈의 존 레논이 남긴 유명한 한마디가 생각나는군요. 인생이란 당신이 다른 계획을 세우느라 바쁠 때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이 같은 일은 나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내가 엄청나게 인생 경험이 풍부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이라는 것을 미리 계획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매우 놀랐기 때문입니다. 나는 삶의 원동력과 대처 방식을 보다 근본적으로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실험에 나섰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로 미친 게 아닌가 싶었던 그런 실험의 말입니다. 그 실험은 바로 하필이면 내가 묵원 수도원에 가서 격식을 차리지 않고 말하자면 입을 닥치고 있어야 한다는 모험이었습니다. 침묵,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고요함을 찾는 것. 쉼에 대한 갈망은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사람에게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나를 비롯해 친구, 지인, 동료 등 거의 모두가 소위 재충전의 시간을 한번 갖고 싶어 하던 찰나 묵원 수도원 체험이라는 아이디어가 흥미진진하게 느껴져서 시도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여야 하고 수도원 주소도 출발 전날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내가 알 수 있는 건 오로지 체험 기간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와 나의 오랜 친구이자 작가 틸 호헤네더는 이를 이 책 루헤의 시간에 녹여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경험이자 실험은 과연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별로 놀랄 일도 아니지만 결과는 또다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실험조차도 실제 삶처럼 계획할 수 없다는 것은 좋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이미 첫 번째 중요한 깨달음 아닐까요?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제대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여러분이 이 책을 읽기 전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 책은 인생 지침서도 난해한 안내서나 지도서도 아니며 여기 내면의 고요함과 평화를 위한 처방전이 있습니다와 같은 모토에 따라 구상된 책도 아닙니다. 그보다 이 책은 고요함과 평온을 찾으려는 나의 노력에 대한 성찰을 담은 개인적인 일기에 가깝습니다. 다시 분명하게 말하자면 나는 이 책에서 오로지 내 위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들, 내가 경험한 일들, 그리고 그 경험들을 어떻게 소화했는지 말입니다. 나는 수도원에 있을 때 나와 어울리지 않는 곳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수도원에도 그곳의 강자와 사람들에게도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러한 곳에 잘 맞는 사람도 아니었고 정해진 퍼즐에 잘 맞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내가 미리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사실,
다른 사람들은 이 수도원의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수도원에서 머문 경험은 나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도원에 가지 않았다면 내 마음을 뒤흔드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을 겁니다. 나는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는지,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고요함을 원하는지 등을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르며 내면의 평온에 대한 생각도 고요함에 이르는 방법도 저마다 다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요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 고요함에 이르는 왕도는 없으며 모든 길은 서로 다르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는 여러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쩌면 목표를 찾기 전에 이런저런 갈림길에 갈 수도 있습니다. 나 역시 내 안의 고요함을 찾는 일에서 생긴 결과에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더 현명해졌는지, 내가 고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내가 내 안의 고요함을 찾는다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마음속에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눈 감은 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몸조심하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담아 호르스트. 4장. 길을 잃지 않고 살았더니 길이 보이더라. 내면의 평화를 위한 왕도는 없다. 나는 이 사실을 무건수도원에 다녀온 후로 분명하게 깨달았다. 모든 사람은 다 다르며 내면의 평온을 얻기 위해 각자 저마다의 길을 걷는다. 그냥 집에 앉아서 책을 읽고 싶은 사람도 있고 명상을 하거나 음악을 연주하고 싶은 사람도 있으며 자연 속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우리를 내적으로 채워주는 적절한 일, 일과 취미 및 사회적 관계의 적절한 조화. 이것은 모두가 스스로 찾아야 한다. 나에게 마음 챙김과 자기 성찰은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보고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을 때만 우리의 마음 상태가 더 이상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만족시켜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발견하는 일은 아주 쉬우면서도 동시에 아주 어렵다. 우리 중 몇몇은 많은 일이나 많은 돈의 행복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반드시 내면의 평온함을 느끼거나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여러분은 내가 무건수도원에서 무엇을 얻었는지 분명히 궁금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관용을 배운 것 같다. 나는 수도원에서 지낸 생활을 상당히 거칠게 표현했다. 다른 참가자나 명상 스승 등에 대해서 말이다. 물론 수도원에서의 생활이 나에게 어느 정도 우스꽝스럽게 느껴지긴 했다. 종치기 사건이나 올바르게 앉기, 명상적 행위에 가까운 청소 방식 등.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다. 나는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어떤 충격을 느꼈다. 무엇보다도 나는 그곳에서 자신만의 길을 가는 평범한 사람들을 보았다. 자기 자신을 느끼고 자신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여러 가지 결정들을 내리기 위해 각자의 길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는 사람들. 나는 무건수도원이 이러한 과정에서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있고 몇 번이고 계속해서 그곳을 찾는 참가자들이 분명 있다고 들었다. 그리고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무건수도원이 정말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관용하는 자세는 중요하다. 관용과 함께 무엇보다도 내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지금의 내 삶이 아주 충만하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몇 가지 일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나는 이미 아주 행복하고 아주 만족스럽다. 비록 내 집 앞 햇빛 아래에 놓인 작은 벤치에 앉아서 쉬기에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말이다. 나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과 다르게 나를 평가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내 마음속 신념이나 행복에 반하는 모든 것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이미 자주 보였는데도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가끔씩 신경이 예민해진다. 언제까지 TV 방송을 하고 싶은지 또는 70대에도 카메라 앞에 서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받으면 나는 종종 글쎄요 하고 말한다. 가끔은 잘 모르겠어요. 혹은 아마 아닐 거예요 라고도 말한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한다. 에이, 호르스트 씨, 우린 당신을 잘 알아요. 당신은 방송 일이 필요하잖아요. 그 일을 좋아하시잖아요. 시청자가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렇다. 나는 가능할 때까지 이 일을 하고 싶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나도 잘 모를 뿐이다. 때가 되면 말을 하고 스스로 잘 물러날 방법을 고민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이 일이 마음에 들고 나에게 행복을 주고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할 생각이다. 그리고 나의 동반자, 나의 지지자 아내 나다는 언제나 이렇게 말한다. 남편이 더 이상 원하지 않으면 끝이에요. 어떤 결정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편이고 요란하게 고민을 할 때가 많지만 일단 결정을 내리면 되돌리지 않지요. 그걸로 끝이에요. 2020년 초에 친한 친구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때 이런 말을 했다. 있잖아, 만약 내가 오늘 죽는다고 해도 괜찮아.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난 후회 없이 잘 헤쳐나가겠지. 나 스스로 갖는 신뢰가 이 정도쯤은 된다는 얘기야. 그러자 친구는 매우 놀라고 흥분하며 말했다. 삶에 지친 거야, 호르스트? 죽을 정도로 괴로워? 혹시 죽음을 갈망하는 거야? 인생을 끝내고 싶을 정도로? 친구가 진정된 후 나는 참을성 있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설명했다. 너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지금 돌이켜보면 나는 내 인생에서 내가 꿈꿔왔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었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천국보다 행복한 사랑을 했고 많이 웃기도 했고 가슴 아프게 울기도 했고 지옥 같은 고통을 느껴봤고 꿈 같은 평안함도 겪어봤어. 나는 아주 멋진 일들을 겪었어. 그러니 지금 가도 나는 괜찮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은? 그렇다고 내가 죽고 싶다는 뜻은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하지만 그래야 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다면 나는 죽음을 견딜 것이고 조금의 원망도 없이 받아들일 것이다. 저승사자가 나를 부르며 호르스트 너를 데리러 왔다. 나와 함께 가겠나? 하고 말하면 나는 그와 같이 갈 것이다. 아무런 논쟁도 한탄도 하지 않고
나는 지금까지 아주 멋있고 충만한 삶을 살아왔으니까. 나는 고요함을 찾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깨달았다. 물론 나는 손주들이 커가는 모습,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늙어가고 싶고 언젠가 백발이 되어 아내와 함께 집 앞 작은 벤치에 앉아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 나를 돌봐주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참 좋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이 모든 것은 보너스와 같은 것이다. 게다가 나는 내가 없으면 세상이 잘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믿는 정도로 바보가 아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세상은 언제나 아주 잘 돌아간다. 그저 다르게 돌아갈 뿐이다. 우리는 죽음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내가 영원히 나쁜 병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만 생각한다면, 혹은 곧 죽을 거라는 두려움만 계속 안고 살아간다면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나는 불안한 상태에서 지금 여기를 살게 된다. 이는 아주 분명한 사실이다. 나는 죽음의 문턱까지 간 경험을 한 적이 있다. 그때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으며 내 장례식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 내가 죽고 난 후 모든 것이 어떻게 해결돼야 하는지를 아주 잘 이야기할 수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감상적이지 않게 설명할 수 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늘 이렇게 말해도 말이다. 호르스트, 죽음 이야기는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넌 분명히 40년은 더 살 거야.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에이, 그건 말도 안 돼. 내가 죽음을 깊이 생각하는 이유는 죽음에 대한 어떤 형태의 불쾌감도 내 삶의 기쁨을 감소시키는 것을 원치 않아서이다. 죽음도 삶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죽음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생각해야 한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면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일시적이며 이것이 삶의 원칙이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고 성장하며 많은 활동을 하며 전성기를 맞이하고 그 이후에는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꽃을 피우며 우리를 돌보는 시간이 시작된다. 우리에게 복이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가게 될 것이다. 내 안의 평온함을 찾는 여정은 다음과 같다. 마음속의 평화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 좀 더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는 수많은 작은 행복의 나사들을 조이는 것이다. 만족하고 행복하기 위해 나를 계속 이끌어주는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일까? 사람들에 대한 사랑, 그들의 이야기, 고통에 맞서 싸우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 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이다. 나는 어느 누구도 외모 때문에, 출신 때문에, 통장 잔고 때문에, 꿈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책의 마지막에서 여러분에게 할 말은 이것뿐이다. 내 안의 고요함을 찾는 과정에서 아주 많은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 말이다. 나에게 고요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고요함이 단지 조용하고 잠잠한 사전적인 의미만이 아니라는 것을, 고요함 속에서는 영원히 편안해진다. 나는 행복할 때 고요함과 내면의 평온함을 느낀다. 내가 사람과 동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 때, 내 일에 즐거워할 때, 충만한 삶에 대한 겸손과 감사함을 느낄 때, 우리는 빠르게 움직이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건강, 연대감,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의식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많은 사람이 과도한 부담으로 버거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2020년만큼 우울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았던 적은 없었다. 우울증은 정말로 심각한 질병이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허무맹랑한 헛소리나 엄살이 아니다. 우울증은 아주 무서운 병이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고 싶다. 여러분 자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약자와 아픈 사람, 노인과 아이들을 보살펴 주기를 바란다. 여러분의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길 바란다. 소설가 에리 캐스트너는 행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 말을 믿어보라. 도움과 조화, 인간에 대한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고 만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기에 여러분에게도 평화와 고요함, 루해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제 내게 마지막 문장만 남아있다. 이만 나는 조용해지겠다.